자, 이번 단어는 우리가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보통은 이제 독서 교과서가 출판사마다 이제 서로 다른 지문들을 많이 싣고는 하는데, 일단 단원 자체, 즉, 독서 교과에서 배우겠다라고 이제 교육부에서 정한 거는 큰 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 독서를 가르치는 모든 교과서에는 다 1단원에 두 번째 단원에 이 주제 통합적 읽기가 있어요. 한마디로 주제 통합적 읽기가 이제 독서 교과서에서 배워야 돼. 좀 초반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주제 통합적 읽기는 사실상 요즘 수능에도 좀 적용이 되고 있는 편이에요. 요즘 수능에 보면은 이제 독서 지문 중에서도 가지문, 나지문 이렇게 해서 갈래복합처럼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주제 통합적 읽기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특히 독서, 독해 공부를 할 때, 많이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미래인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미래인 교과서에서는 이제 주제통합적 읽기를 무엇에 적용을 할 거냐라고 봤더니 이 사랑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가지문과 나지문과 다지문의 공통된 주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공통된 주제.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글감이니까 제재라고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사랑에 관한 세 가지 버전의 글을 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소재는 다 사랑이지만 뭐 관점도 다를 거고 어떤 얘기를 하겠냐라는 것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은 다른 새 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굉장히 조금 러프하게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 사랑의 편지라고 해서 얘는 이제 좀 문학에 가까운 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랑의 편지라는 건 우리가 갈래로는 편지를 서간문이라고 해요. 한자로는 서간문.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학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학스러운 글, 문학적 관점의 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운영전 다들 배웠잖아요. 그쵸? 1학년 때 보통 많이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운영전에 나오는 인물, 즉 김진사와 운영이가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소설에도 이제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편지를 읽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김진사가 운영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네요. 자,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김진사가 운영에게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볼게요. 한 번 그대와 눈이 마주친 뒤로 넋이 날아가 버린 듯 마음을 진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사랑에 빠진 순간을 얘기를 하네요. 그쵸? 김진사의 어떤 사랑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도성 서쪽을 향할 때마다 애간장이 끊어지려 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마음이 뭐 아프다라는 거겠죠. 도성 서쪽 이제 운영이 살던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운영의 거처. 근데 운영이가 왜 도성 서쪽에 사냐면 운영이는 궁녀니까 궁궐 안에 살잖아요. 그쵸? 마침 벽틈으로 편지를 전해주시어 결코 잊지 못할 아름다운 말씀을 받들게 되었군요. 편지를 미처 열어보기도 전에 숨이 막혔고 새 반도 읽기 전에 눈물이 떨어져 글자를 적셨습니다. 자려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거를 전전반측이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그리고 먹으려 해도 먹지를 못했나 봐. 그러니까 약간 상사병처럼 지금 막 사랑의 이런 열병을 앓고 있는 거죠. 병이 가슴속 깊이까지 들어와 백약이 무효한 지경을 아무 약도 안 된다는 거죠. 저승이 눈앞에 와 있어 오직 목숨이 다하기만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천지신명이 도우사 살아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이 한을 풀 수 있다면 마땅히 이 몸을 천지신명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진사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했더니 운영이가 쌤이 금방 앞서서 궁녀라고 했잖아요. 궁녀는 공식적으로 왕의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녀는 다른 남자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랑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진사는 지금 이렇게 애간장이 끊어질 듯 절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종이를 앞에 두고 목이 매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서리법이네요. 자, 이어서 그럼 이제 우리 운영이는 김진사한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운영은 김진사에게 작년 가을밤이었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 두 사람의 첫 만남의 시점인 거예요. 그쵸? 두 사람이 작년 가을쯤에 처음 만났어요. 처음 군자의 모습을 보고, 군자 누구? 김진사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진사는 이름은 아니고 벼슬이라고 보면 돼요. 뭐, 신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천상의 신선이 인간의 세계로 유배오신 게로구나 하고 생각을 했대요. 오, 지금 콩깍지가 단단히 꼈어요. 그쵸? 자, 운영이는 지금 김진사를 천상의 신선처럼 본 거야. 김진사를 비유하는 말이죠. 저의 용모가 다른 9사람보다 훨씬 못하고만 다른 9사람은 이제 운영이와 같이 있던 다른 궁녀들이겠죠. 다른 궁녀들보다 내가 별로 안 예쁜데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뭐 겸손하게 표현한 거겠죠. 겸손한 말하기 방법. 이거 우리가 뭐 겸양어법이라고도 해요.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하필 우리 둘이 눈이 맞았네요. 이런 말이겠죠? 제 옷에 튄 먹물 한 점이, 그러니까 이 운영이가 김진사의 이제 먹을 갈아줬어요. 그러니까 운영이가 안평대군이라는 왕자죠. 왕의 아들 옆에서 이제 수발을 드는 궁녀인데, 김진사가 그 안평대군에게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운영이가 김진사 옆에서 먹을 갈아줬고, 그때 먹물이 튄 거예요. 그러니까 즉 두 사람의 어떤 눈이 맞는 시작, 즉 인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침내 가슴속 하늘 맺게 할 빌미가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서리법이죠. 주렴 사이로 바라보면서 곁에서 모실 인연을 만들고 싶었고 꿈속에서 배웠을 때는 장차 잊지 못할 사랑을 이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둘도 이제 애 끓고 있네요. 그쵸? 아름다운 난군의 모습이 황홀하게도 제 눈 속에 어려 있었답니다. 백꽃의 두견새 우는 소리며 오동나무에 밤비 내리는 소리를 서글퍼 차마 들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나오네. 자, 백꽃의 두견새가 우는 소리, 자, 여러분, 우리 두견새는 새니까 감정 표현이 안 돼요. 근데 두견새가 울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누구의 감정? 그렇지. 운영이의 슬픈 감정을 두견새에 이입한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 진짜 많이 했죠. 문학 시간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서글퍼. 운영이는 지금 감정이 굉장히 서글프대요. 운영이의 정서라고 볼 수 있겠죠. 뜰 앞에 가녀린 풀이 돋아나고 하늘가에 외로운 구름이 날리는 모습 역시 서글퍼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도 가녀린 풀, 하늘가에 외로운 구름 이런 것도 당연히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병풍에 기대앉기도 하고 난간에 기대서기도 하여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하늘에 호소해 봅니다. 난군 또한 저를 생각하고 계셨는지요? 라고 궁금한가 봐. 다만 한스러운 것은 이 몸이 난군을 만나기도 전에 돌연 죽지 않을까 하는 것이어요. 그리 된다면 천지가 다 한들 가슴속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바다가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진다 해도 하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죠. 사랑에 빠졌다고 뭐 이 정도까지, 그쵸? 저는 뭐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아무튼 천지가 다 해도 설마 사랑이 안 사라질까요? 바다가 마르는 것도 불가능한데 바다가 말라도 본인의 그런 마음이 안 없어진다? 이런 건 약간 과장법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깊다라고 과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어떤 마음의 깊이를 부각하는 거죠. 내가 그만큼 너를 좋아해.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그쵸?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 글은 정리를 조금 더 해볼까요? 일단 편지글인데요. 두 사람의 사랑을 소재로 지금 쓰여 있는 거죠. 일단은 두 사람의 사랑이 좀 이뤄지기 어려우니까 비극적인 성격이 좀 있네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슬프고 처연하죠. 그래서 애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얘네들이 왜 그러나 봤더니 일단 신분 차이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쵸? 신분 차이로 인한 사랑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둘 다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신분 차이라는 거는 김진사는 일반적인 양반인데 운영이 이제 궁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이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거, 자, 두 사람이 지금 사랑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랑은 굉장히 모든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감정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감정을 소재로 하여 뭐 글을 쓰고 있다. 이런 건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옛날 고전 소설이다 보니까 옛스러운 말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전의 어떤 어투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좀 기억해서 눈여겨봐야겠죠. 혹은 뭐 김진사를 표현했던 그 비유법, 신선, 그리고 감정이입 이런 것들은 또 표현 기법상 되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연계지문을 통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선택지 5개 주고 다음과 같은 표현 기법이 쓰인 거 이렇게 물어보면 그만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학적으로도 접근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글로 가볼게요. 자, 이건 역시 사랑에 관한 글인데 이번에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글을 썼나 봐요. 자, 이 글은요.
설명문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이 아니라 이젠 진짜 비문학인 거예요. 그래서 설명문은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내가 잘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좀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를 설명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떤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읽어보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부분부터 가봅시다. 자, 설명문은 좀 글이 막 엄청 딱딱한 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처음, 중간 글 이렇게 맺으면 되고요. 자, 1문단, 우리 문단별 중심 내용 파악은 굉장히 중요해요. 독서에서. 자, 봅시다. 고대 로마에서는 아하, 역사 얘기를 한다 했는데 고대 로마 나오면 당연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다음 거 볼까? 17세기 전 나왔죠. 오케이. 자,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도 근대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따라서 통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죠. 통시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을 관통하여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1문단으로 가볼게요. 고대 로마에서는 정열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을 사회적 무능력자로 치부하고 치료해야 할 불길한 사람으로 여겼다. 나는 고대 로마에서 태어났어야 됐네. 그쵸? 자, 이런 사람들을 불길하게 여겼대요. 한마디로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네요. 그쵸? 사랑을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사랑에 빠지면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뭐 약간 좀 정신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중세가 되면 여기 중세 또 바로 나왔네. 그쵸? 자, 중세라고 시간이 흘렀어요. 오늘날 생각하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관념이 나타난다. 중세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의 사랑에 대한 관념이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용맹한 기사가 용으로 둘러싸인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해내고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이거 낭만적 사랑 말하는 거. 이런 지시어 잘 풀어야 돼요. 이러한 기사와 공주의 사랑 이야기 어떤 기사와 사랑? 용맹한 기사가 공주를 구해내고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시어 처리를 잘 해봅시다. 사랑 이야기를 로망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것들을 로망이라고 불렀대요. 이것이 근대 와서 노블, 즉, 재진술이죠. 소설 형식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랑 이야기가 나중에 소설로 발달하나 봐. 그렇군요. 자, 지금 일문단에서 하는 이야기는 뭔가 봤더니, 일문단에서는 뭔가, 고대와 중세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대에는 사랑의 감정을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고요. 중세는 우리가 아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게 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자, 이어서 볼게요. 17세기 전까지, 자, 이 문단 가봅시다. 사랑과 결혼은 신분에 의한 의무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라고 해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봤대요. 사랑과 결혼은 신분에 대한 의한 의무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언제? 17세기 전까지라는 거죠. 그리고 10세기 후는 다른 거야. 전까지의 약간 사랑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대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결혼은 사랑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권력의 결합에 가까웠대요. 권력의 결합이래요. 지금 의미가 여러 개가 나열되고 있으니까 넘버링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자, 이어서 하지만 17세기 이후 시간 지났어요. 17세기 이후가 되면 신분 계급의 구속이 느슨해지고 신분이 아닌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의 결합보다는 뭔가 개인적 관점이 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나 봐요. 비로소 개인이 중시되는 사랑의 형태가 이때 생긴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전에는 권력의 결합이고 신분에 대한 의무였는데 이제는 개인이 정말 사랑에 빠지는 즉 우리가 앞서 읽었던 어떤 낭만적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생겼구나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내용은 이 문단은 17세기 전과 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3문단 가볼게요. 사랑은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 신흥 종교로 부상을 했대요. 자, 여러분, 진짜 종교가 됐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종교로 부상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열렬해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팬덤이 거대해졌다 이런 게 우리가 뭐 방탄은 거의 요즘 애들한테 종교야. 뭐 이런 느낌으로 쓴다는 거야. 그치? 관심이 열렬하다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비유적 표현. 당시 사람들은 어느 하나 확고한 것 없이 요동하는 피곤한 현실에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은 진정한 사랑뿐이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정말 완전 많이 믿고 있었네요. 그쵸? 그리고 낭만적 사랑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 자기 승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 당시에는 이렇게 초월적 자기 승화를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낭만적 사랑이다라고 봤다는 거야. 낭만적 사랑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관점 1번입니다. 사랑을 함으로써 불완전한 나는 완전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나는 약간 좀 완전 동의가 안 돼. 자, 이게 두 번째 의미인 거죠. 자, 낭만적 사랑은 사랑을 하면서 자기 영혼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완전한 전체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에 근거했다는 거야. 봐봐. 왜 그렇게 생각하나 했더니 이렇게 자기 영혼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완전한 전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요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근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대. 자, 그럼 산문단은 근대의 사랑의 의미인 거죠.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가 지금 나왔어요. 자, 이어서 사문단 가봅시다. 누군가를 만나 과거보다 더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감정, 이 사랑의 감정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번에는 성별 차이에 대한 어떤 사랑의 관점을 얘기를 할 건가 봐요. 자, 여성은 사랑의 관계에서 늘 수동적이며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로 여겨져 왔었대요. 언제요? 과거에. 그치? 하지만 이제 역접으로 바뀌는 거죠. 1792년, 즉 18세기예요. 18세기 페미니스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 권리 옹호에서 이제 여성은 사랑을 기다리는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주체가 된다라고 봤대요. 즉 수동적 객체에서 주체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했다라기보다는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은 단순히 우연에 받쳐지는 것이 아닌 개인의 적극적인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제 그때부터 좀 그런 관점이 생겼다라는 거죠. 즉, 이건 이제 사랑에 관한 어떤 여성의 관점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여자들은 원래 좀 수동적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 그러니까 즉 어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사람들이 생겼고 그러한 이제 목소리에 맞춰서 변화도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오문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랑과 결혼에서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은 결혼과 동시에 낭만적 감정을 공유하기보다는 일터의 사냥꾼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 즉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결혼하는 순간 남성은 순결하고 헌신적인 어머니나 누이의 모습을 여성에게 기대하며 자신에게 헌신해 주기를 요구한대요. 이에 반해 여성은 결혼 후에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깜짝 행사와 사랑스러운 체험을 하게 해줄 남성을 꿈꾼대요. 한마디로 동상이몽인 거야. 그쵸? 자, 지금 남성들은 약간 순결하고 헌신적인 어머니나 누이의 모습을 기대하는데 여성들은 그래도 아직은 낭만적인 사랑을 꿈꾼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성과 남성의 관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자리에 있는데 다른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완전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사랑과 결혼은 동상이몽의 현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바로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현대사회를 얘기하고 있죠. 현대의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성별에 따른 관점 차이를 얘기하고 있죠. 여자는 뭔가 조금 더 낭만적인 걸 꿈꾸고 남자는 약간 어떤 동반자, 나에게 헌신해줄 사람을 찾는데요. 자, 이어서 볼게요. 육문단 봅시다. 현대인들은 점점 사랑의 열정을 소모적인 것이라고 낙인 찍으려 한다. 나네. 그쵸? 현대사회는 훨씬 복잡해졌고, 현대인들은 훨씬 바쁘고 피곤해졌다. 그래서 현대에는 사랑을 좀 더 유용한 것으로 변모시키려 하는 경향이 나타난대요. 뭔가 우리가 너무 좀 사는 게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좀 유용한 거, 실용적인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사랑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찾고 상대를 통해 자아를 확산해가는 방식의 사랑이 바로 그런 유용한 사랑이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현대식의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랑은 자기 자신을 인정받음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 사랑의 감정과 사랑하는 상대는 곧 자신을 발견하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게 된대요. 아, 이번에는 이 사람이 보는 어떤 현대인들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현대의 사랑은 어, 실용적인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서도 내가 뭔가 많이 발전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걸 찾는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이미지를 찾고 그리고 자아를 확산한다. 자아를 개발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가볼게요. 7문단이고요. 이 부분 이제 끝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처음 부분이 몇 문단까지였냐면 보통 우리가 1문단까지 그냥 처음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2문단부터는 중간 부분으로 들어왔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저 끝부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현대인은 점차 낭만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개인화에 의한 자아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자기애가 심해지는 현대사회에서도 사랑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을 것이다. 동상이몽의 결혼 제도라 해도 그것이 시사하는 사랑의 유대나 소속감은 포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본대요. 아, 글쓴이는요, 사랑이라는 거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래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는 건 유대감이나 소속감 역시 주기 때문에 자기는 삐걱삐걱하면서 굴러갈 거라고 보나 봐요.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지루한 일상에서 낭만적 환상과 자아의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글쓴이의 어떤 생각으로 지금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글쓴이의 어떤 관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역사, 즉 고대부터 중세, 근대로 어떻게 변해해 갔는지 이런 걸 보여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통시적 관점에서 사랑의 의미 변화를 지금 서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 통시적이지 않아도 어떤 성별에 따른 차이도 지금 잠깐 제시하고 있죠. 성별에 따른 어떤 사랑의 관점 차이 이런 것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지문은 설명문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글은 사랑에 대한 오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글은 이제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이 정재승이라는 사람 되게 유명하잖아. 그쵸? 알쓸신잡에 나왔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말도 좀 재밌게 하고. 이제 그분이 쓴 설명문이에요. 설명문은 설명하는 글이죠.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어떤 정보 전달을 하나라고 봤더니, 이 사람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과연 뇌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해서 나오는 반응인지 이런 측면을 좀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이제 뭐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뇌와 관련돼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설명문이다 보니까 글이 좀 러프하죠. 그래서 처음, 중간, 끝이라고 3단 구성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 1문단부터 들어가 볼게요. 영어 사전에서는 사랑을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거나 애착을 느끼는 감정 상태라고 정의를 내린대요. 그쵸? 자, 이거는 사랑에 대한 정의인 거죠. 그러나, 중요하죠? 역접이에요. 그러나라는 거는 이 정의를 따라가기보다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최근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들은 이 정의, 어떤 정의? 바로 요거죠. 조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없이 간결한 이 사랑의 정의에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 단어는 바로 마지막에 붙은 감정이다라고 해서 아,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정의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거는 감정이라고 묘사한 부분이래요. 즉, 지금 처음 1문단에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약간 이전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전에 사랑의 정의에 대한 의문, 누구요? 뇌를 연구하는 신경학자들이라는 거죠. 이제 바로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갈 거예요. 자, 중간 부분 들어왔고요. 이 문단부터 봅시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사랑을 감정의 한 종류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라고 물음표 찍혀 있죠. 아, 이렇게 물음표를 써서 의문형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뭐다? 좀더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의문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바꾸면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고 독자의 어떤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사랑을 과연 감정이라 봐야 될까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신경과학자들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야. 즉, 신경과학자들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래요. 신경과학자들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랑이란 감정이라는 일상적인 표현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사랑이 만약 감정이라면 사랑을 표정으로 나타내 보라고 주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장은 좀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 문장은 무슨 말인가라고 봤더니 사랑이 감정이 맞다면 그걸 표정으로 표현해봐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보통 감정은 표정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니까 표정으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해 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단에서는 신경학자들의 주장이 나왔어요. 주된 주장은 뭐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티가 안 나나? 그 눈빛에서 티가 나지 않나? 그쵸? 자, 우리는 기쁘고 슬프고 분노하고 즐거운 감정을 얼마든지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쵸? 쌤이 위에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나오네요. 감정은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남의 표정을 보고 상대방의 그런 감정 상태를 읽을 수도 있대요. 한마디로 감정이라는 건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네. 이렇듯 인간은 자신의 원초적인 감정을 표정이나 몸동작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사랑에 대응되는 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니까요. 지금 신경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라는 말에 어떤 하나의 근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사랑은 대응되는 표정이 없다라는 거야. 즉, 사랑이 감정이 아닌 이유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도 사랑에 빠진 표정을 명확히 지을 수는 없다. 우리는 친구나 동생에게 연인이 생기면 그 사실을 다양한 행동을 보고 알아차릴 수는 있지만 표정을 보고 읽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산문단에서 이유가 하나 나왔어요. 그쵸?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는 이유인 거죠. 사랑이 감정이 아닌 이유. 1번 나왔어요. 1번. 자, 이어서 우리 바로 4문단 가볼게요.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한다는 점에서도 여느 감정과 구별된다. 즉, 다른 감정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어서 우리는 슬프거나 기쁜 감정 상태가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고 마음에 간직된다고 해서 감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사랑은 다르다. 사랑이라는 상태는 사랑하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며 그와 함께하고 그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수행하도록 만든다. 일련의 행동에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이 존재하고 그런 행동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욕구나 동기에 더 가깝다라고 신경과학자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이유 2번이 나왔어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는 이유. 그리고 그 사람들, 신경과학자들은 오히려 욕구나 동기로 보는 게 더 낫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오문단 볼게요. 결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내 활동 사진을 찍어보면 사랑은 우리 뇌 안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에서 처리되지 않고 욕구나 동기를 관장하는 영역에서 처리가 된대요. 이거는 진짜 약간 좀 부정하기 어렵겠다. 그쵸? 보통 감정을 주관하는 뇌에 부위가 있는데 사랑은 그게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이유 3번이라고 볼 수 있겠다. 세 가지 이유가 나왔어요. 자, 이제 바로 6문단 가봅시다. 사랑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들은 다른 심리 상태와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욕망도 뇌에 있는 특정한 화학물질과 신경회로 때문에 생겨나는 보편적인 마음 상태라고 믿는데요. 신경과학자들은 욕망이 이러한 보편적인 마음 상태라고 본다는 거죠. 사랑 역시. 사랑하는 연인들은 자기 공명 영상기 안에 집어넣고 그들의 뇌를 찍은 최초의 연구자 헬렌 피셔는 여러분 연구자 나왔어. 이렇게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은 되게 권위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권위자의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오면 당연히 나의 의견에 좀 보탬이 되겠죠.
사랑에 빠진 수십 명의 연인들에게 상대방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디로 피가 몰리고 에너지가 활발히 소모되는지를 관찰했다. 놀랍게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마치 마약에 빠진 사람처럼 보상 중추라는 영역에서 활발한 반응을 보였대요. 아, 보니까요.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이 아니라 보상 중추라는 영역에서 반응이 보였대요. 즉, 한마디로 이거는 신경과학자들이 사랑을 욕구나 동기에 더 가깝다. 즉, 사랑을 욕구나 동기로 보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마구 분비되는 것도 관찰했다. 사랑이란 고귀한 마음 상태도 생물학적인 뇌 활동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연구로 입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지금 사랑은 오히려 욕구나 동기이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주된 이야기는 뭐야? 신경과학자들의 어떤 주장이 나왔죠? 신경과학자들은 오히려 사랑은 욕구나 동기에 가깝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다음 문단 가볼게요. 7문단. 도파민과 함께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도 늘어난다. 이것도 또 세 가지 근거가 될 수 있겠다. 그쵸? 이런 것도 늘어난대요. 이거는 이제 세 번째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이 화학 물질이 체내에서 늘어나면 사람은 혈기 왕성해진 신체, 신경 과민, 불면, 식욕 상실, 떨림, 두근거리는 가슴, 가빠지는 호흡, 고민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놀랍게도 이 모든 증세는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흔히 관찰되는 증세가 아니던가 서리법이죠. 맞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증상들은 사랑에 빠졌을 때의 증상도 똑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랑의 생물학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뭘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랑 비슷하다?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랑 비슷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사랑에 빠졌을 때와 도파민이 분비됐을 때 그 반응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그렇다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팔문단 가봅시다.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기억하고 의식하는 모든 행동은 생물학적인 뇌를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낭만적 사랑 또한 1.3kg에 지나지 않는 이 단백질 덩어리, 뭐 말하는 거야? 뇌 말하는 거죠. 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신경과학자들은 사랑 역시 감정이라기보다는 어떤 뇌가 주관하는 어떤 활동이다라는 거죠. 뇌의 활동, 즉 생물학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물학적 작용의 결과이다 라고 본다는 거. 역시 이과들이랑 그쵸. 팍팍하네요. 자, 마지막 끝문단이에요. 끝. 자, 구문단입니다. 물론 사랑이 특정한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회로의 작동을 반드시 동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랑을 완벽히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과학자는 그리 많지 않다. 사랑하는 동안 과도하게 분비되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사랑의 원인인지 결과물인지 혹은 그저 부산물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건 좀 중요하죠.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다만 확실한 것은 사랑을 하는 동안 우리가 보이는 많은 비정상적인 행동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의 평소 역할로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즉, 마지막 부분은 어떤 사랑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어떤 현황을 알려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아직은 밝혀진 게 많이 없어. 그치? 즉, 이러한 분비되는 물질들이 과연 사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사랑이 생긴 건지 아니면 그냥 부수적으로 나오는 건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우리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 때문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과학자니까 과학의 관점에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특징 좀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정리를. 일단은 중간에 어떤 전문가, 권위자죠. 연구한 사람,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아, 이 정보가 그냥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확실한 과학적인 어떤 기반을 두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학적인 기반, 과학적인 어떤 견해, 사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설명문이고 우리가 벌써 사랑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의 글을 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문학, 편지였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과학적, 특히 그중에서도 신경과학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읽어보고 좀 이 글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